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화상이나 영화제의 수상 결과가 오로지 작품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평론가 전찬일입니다. 전찬일, 이덕일의 종횡무진, 영화와 역사를 탐하다와 별도로 이제부터 영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새로운 코너를 시작합니다. 이른바 찬스 무비. 찬스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제 이름에 찬을 따온 거고요. 찬스는 기회라는 의미의 CHANCE까지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신작 속에는 물론 이거니와 OTT의 시대인데 멋진 고전급 영화들이 꽤 많습니다. 가끔씩 그 고전급 영화들을 엄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 찬스 시네마 첫 번째로 현지 시간 6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 7일 새벽에 개막된 제74회 칸 영화제 특집을 마련했는데요. 가끔은 이렇게 특심성 프로그램도 여러분에게 선사할까 합니다. 또 아울러 영화와 연관된 이슈 진단도 해볼 예정입니다. 찬스 시네마는 영화와 연관된 거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짚을 작정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영화와 연관해서 우리는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영화란 무엇인가? 그 앙드레 바쟁의 평문 모음집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Qu'est-ce que le cinéma? 자, 이 질문을 칸 영화제에 적용해보면 도대체 칸 영화제는 무엇인가? 도대체 칸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난리를 치고 호들갑을 떠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1997년 칸을 처음 찾은 이래 2017년까지 1999년 한 번 빼고 20번을 칸을 다녀온 칸 전문가라고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칸 20, 칸 20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칸 20으로서 칸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칸의 의미를 좀 간단히 전할까 생각 중입니다. 우선 칸이 뭐 이렇게 대단할까? 첫 번째로 세계의 최고 스타들이 등장해서 매일매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만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동선은 아주 비밀리에 차량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저널리스트의 경우는 칸 컨퍼런스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가 평생 한번 만나기 힘든 스타들을 그 현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루는 니콜 키드만을 만나고 하루는 윌 스미스를 또 브래드 피트를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월드 스타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칸의 유형은 베를린이나 베니스 비교가 안 됩니다. 흔히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는데요. 칸과 나머지 영화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 1대 영화제란 말은 하지 않으니까 편의상 3대 영화제라고 하는데, 칸의 의미는 훨씬 그거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것. 그리고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은 세계 영화 역사의 지형도가 칸 영화제에 의해서 작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니스와 베를린의 최고상인 황금 사자상, 황금 곰상과 칸의 황금 종려상의 의미는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한번 대표적인 수상작 몇 편을 떠올려 볼까요? 지난 한 30여 년에 걸친 칸을 돌이켜보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영화는 1989년 겨우 26살의 장편 데뷔작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로 칸의 최고 영예인 황금 종려상을 거머쥐었던 스티븐 소더버그가 떠오르네요. 물론 스티븐 소더버그는 지금은 그렇게 인기 있는 감독은 아닙니다. 코엔틴 타란티노, 박찬욱과 동갑내기이죠. 그런데 1989년에 칸의 최고 영화를 차지했습니다. 칸 역대급에서 장편 데뷔작으로 이런 식의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일궈낸 감독,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2019년 기생충으로 받았을 때 50을 접어든 나이였죠. 26세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정말 이건 놀라운 역사적인 성취였고요. 그 이후로 6년 동안 미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4번의 황금종려상을 차지합니다. 바로 90년에 그 데이비드 린치의 광란의 사랑, 91년 코엔 형제의 바톤 핑크, 그리고 94년 그 유명한 펄픽션, 쿠엔틴 타란티노. 자, 쿠엔틴 타란티노는 펄픽션으로 30대 초반에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거머쥔 이후로 지난 20수년간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으로서 인기를 날렸었죠. 기생충을 기점으로 그 인기는 이제 봉준호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죠? 칸 개막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깜짝 등장해서 심사위원장인 스파이크 리 감독, 베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그리고 조디 포스터, 이러한 쟁쟁한 세계 최고의 영화인들과 함께 봉준호 감독이 칸의 개막을 빛냈습니다. 이제 봉준호 감독은 세계 최고의,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감독이라는 것이 칸 영화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입증된 거고요. 앞으로 그 한국 영화의 위상은 봉준호 감독과 함께 아마 지속적으로 적어도 2020년대를 관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4편의 미국 영화를 제외하고 제 기억에 아주 굳게 자리하고 있는 칸 황금종려상 수상작은 한 3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생충입니다. 그리고 2016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세계적인 거장이죠.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그리고 2007년 루마니아 영화의 존재감을 과시했던 크리스탄 문주 감독의 4개월 3주 그리고 2일. 사실 개인적으로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기생충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칸 영화제 최고의 황금종려상 수상작은 이 크리스탄 문주의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켄 로치와 봉준호에 의해서 바뀐 거죠. 자, 이 정도면 칸 영화제의 의미와 대표적인 수상작 간단히 소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제 또는 영화상의 정치학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영화상과 영화제의 정책을 강조하는데요. 여러분이 흔히 영화상이나 경쟁 영화제에서 수상작들을 보면서 작품성으로만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그 영화상이나 영화제는 상을 줄 때 작품성을 넘어선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기 마련입니다. 가령 칸을 예를 들까요? 여러분 수상작 결정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뭘까요? 바로 심사위원 구성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에 어떤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거머쥐느냐로 직결되겠죠? 여러분 기생충 때 심사위원장이 누구였죠? 버드맨이라든지 The Revenant, 살아남은 자들, 이런 영화를 연출한 지금 멕시코 출신의 명장이죠. 이냐리투 감독이었습니다. 이냐리투 감독이 아니었다면 기생충은 어쩌면은 황금종려상을 차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 연도는 2018년도 황금종려상 일본 고레아대 히로카즈의 어느 가족이었죠. 그때 심사위원장이 누구였죠? 케이트 블란쳇이었습니다. 명배우죠. 그런데 그때 버닝이 칸 현지에서 그 발간되는 스크린 데일리의 역대 최고 평점인 4점 만점에 3.8점을 맞고도 아무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그 락의 영웅이었던 빅토르 츠이를 포함한 1980년대 소련의 인디 음악계를 조명했던 레토 같은 영화가, 제가 볼 때 이 영화는 진짜 명작이고 걸작이었는데 이 영화도 빈손으로 돌아간 이유는 바로 심사위원들 구미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영화제의 정치학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화상이나 영화제의 수상 결과가 오로지 작품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친 김에 오스카의 예를 통해서 영화제의 정치학, 영화상의 정치학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작년 기생충까지, 그리고 올해인 노매드랜드까지 지난 4, 5년간 오스카 작품상의 향배는 저는 트럼프에 의해서 결정됐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그 기저에는 인종차별을 비롯한 온갖 차별이 깔려 있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은 트럼프의 그 보수주의의 반기를 들었던 진영이 아카데미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작년에 작품상을 가져가고 그 전에는 그린북이 가져가고 또 문라이트가 가져가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도 있었죠. 여러분, 멕시코 장벽을 설치한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트럼프가. 그런데 지난 5년 사이에 이냐리투, 기에르모 델 토로, 알폰소 쿠아론, 자, 이 세 감독이 전부 멕시코 출신이라는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의 차별에 대한 영화인들의 단합된 연대의 결과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로 봉준호가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의 명장으로 자리하게 된 거고, 아마 봉준호의 이러한 위상은 제가 볼 때 2020년대를 관료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감독이 차기작이 무엇이냐는 그렇게 대단한 화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봉준호 감독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한국을 넘어서 세계 영화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 그만큼 봉준호 감독과 한국 영화의 위상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칸 영화제와 한국 영화가 가까워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96년 출범한 부산국제영화제였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이전까지는 공식 섹션이든 비평가 주간 같은 비공식 섹션이든 한국 영화 칸에 초대받은 건 총 4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영화가 1996년 비평가 주간에 초대받았던 양윤호 감독의 유리였는데 박신양 데뷔작이었죠. 그 이후에 97년도 전수일 감독, 저와 이름이 두 자나 같네요. 전수일 감독의 내 안에 부는 바람이 공식 섹션 중 하나인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대받고, 그 이후로 이제 한국 영화와 칸 영화제의 미로이 전격 시작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98년도 한 해에 4편이 초대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도 4편이 초대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한국 영화는 평균 2년꼴에 한 편 정도씩 경쟁 부분에 초대되고 다양한 섹션에 초대되면서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일궈냈죠. 첫 번째 경쟁 부분에 초대받았던 한국 영화가 무엇이었죠? 바로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이었죠. 그리고 첫 번째 수상작은 뭐였죠? 역시 임권택 감독의 2002년 취하선 감독상 수상이었죠. 이렇듯 거장 임권택 감독은 한국 영화가 칸이라는 세계 최고의 영화제에서 인정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시고 이제 후배들한테 그 자리를 양보하고 물러납니다. 자, 임권택 감독의 이러한 기념비적 성취 이후로 2년 뒤인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로 칸에 처음 초대받아서 심사위원 대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룩하죠. 그때 심사위원장이 바로 동갑내기 쿠엔틴 타란티노였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는 10년 전인 1994년에 펄픽션으로 이미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거머쥐었죠. 제가 그때 칸 현장에 있었는데요. 쿠엔틴 타란티노가 박찬욱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타란티노가 심사위원장으로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에 칸의 황금종려상을 안겨줄 거라고. 그런 소문이 돌아서였을까요? 오히려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심사위원 대상을 올드보이가 차지했고 마이클 무어의 명품 다큐멘터리였죠. 화시 911이 차지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올드보이가 황금종려상을 차지했더라면 한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갔을 거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07년에 이창동 감독의 밀양으로 전도연이 여주연상을 거머쥐었었죠. 이런 식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기생충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영화를 칸에서 이제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올해 칸 경쟁에 한국 영화가 한 편도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영화가 그만큼 형편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부에서 영화제의 정착과 연관해서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